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콩팥의 구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해부 생리학, 산림 해부학입니다. 콩팥의 구조입니다. 콩팥의 구조는 콩팥은 인체의 등쪽 가로막 바로 밑, 그러니까 횡격막 바로 밑에 척추 양쪽에 위치하고 완두콩 모양의 자기 주먹만한 크기인 기관입니다. 콩팥을 세로로 잘라보면 바깥쪽에 겉질과 그리고 안쪽에 속질로 구별되고, 속질 안쪽에는 그 안쪽에서 생성되는 소변이 방출되는 신우가 있어서, 콩팥 깔때기 신우가 있어서 요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콩팥의 여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채소 단위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한쪽 콩팥은 약 100만 개의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겉질에서 속질 쪽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프론은 콩팥 소체와 세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소체는 혈액의 여가가 이루어지는 모세혈관 덩어리인 토리를 감싸고 있고, 여가된 혈장을 받아들이는 보호막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막 주머니에 직접 연결된 세관을 토리 쪽 세관이라고 합니다. 이 토리 쪽 세관은 콩팥의 겉질 부분에서 속질 쪽으로 박혀 있으며, 속질 부분에서 가늘어져 머리핀과 같이 구부러진 헬렌고리가 됩니다. 헬렌고리 세관을 통해서 다시 겉질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굵어지는 부분을 먼쪽 세관이라고 합니다. 먼쪽 세관이 모여서 집합관을 만들어 겉질 부분에서 속질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집합관이 모여서 콩팥 깔때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질에는 헬렌고리와 집합관이 일부가 있고, 겉질에는 토리 쪽 및 먼쪽 세관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십시오. 하대동맥이 내려오는 거랑 복대동맥이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 신장 위에 부신이 보이죠? 네. 그래서 콩팥의 모임이 보입니다. 이제 신동맥이라는 것도 보여지게 되고요. 신정맥. 자, 요게 요관이 내려가서 방광으로 연결되고 요도랑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네프론은 콩팥 소체, 세관, 토리 보호막 주머니로 나눠지고, 세관은 토리 쪽 세관, 먼쪽 세관, 집합관,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서 안쪽의 구조, 콩팥의 단면과 세부 구조를 구경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올려드린 대로 보시면 콩팥의 단면과 구조가 보여져 있고요. 신우, 그다음에 수질, 피질 보여지게 되죠. 토리 및 혈관 구조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리하고 보호막 주머니라는 것도 보이게 됐고요. 네, 집합관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의 기능은, 콩팥은 1차적으로 몸의 과잉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서 체액의 성분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인체의 여과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인체의 구성세포들이 살아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액의 환경이 항상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콩팥은 체액 중 과잉된 수분이나 전해질 요소 등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을 통해 배출함으로써 체내의 수분, 전해질, pH 등 전액 체액 환경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거죠. 콩팥의 토리 여관은, 콩팥은 안정시 심장에서 보내지는 혈액의 약 4분의 1을 공급받고요. 분당 120ml 정도의 혈액이 사구체에서 여과가 됩니다. 들새 동맥에서 모세혈관 덩어리인 토리를 지나면서 여과된 혈장은 보호막 주머니, 토리 쪽 세관, 헬렌고리, 먼쪽 세관, 집합관을 지나는 동안 대부분 재흡수가 되고요. 불필요한 물질들은 계속해서 집합관, 요관,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세관 집합관에서 재흡수는 사구체를 통해 여과된 물질이 세관막을 통해
사이질 엑소계로 제흡수되는 기전에는 능동적 제흡수와 수동적 제흡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 제흡수는 세관막을 구성하는 세포가 에너지 ATP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하고, 소디움은 세관의 모든 부위에서 흡수되고 포도당, 아미노산은 토리 쪽 세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수동적 재흡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확산, 삼투 및 전기적 경사에 의한 흡수를 말합니다. 확산이란 용액 속에 있는 물질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그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콩팥과 호르몬, 토리에서 여과된 물질의 재흡수율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는 알도스테론과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먼 쪽 세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알도스테론은 2차적으로 염소 CL과 중탄산염 물의 수동적인 재흡수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그림이 보이게 되죠. 여과 1번, 2번, 재흡수 3번, 분비입니다. 이렇게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콩팥의 세 가지 기능이 일어납니다. 콩팥의 대표적인 기능을 얘기하라면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화학적 용어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들 위주로만 가겠습니다. 콩팥의 pH 조절. 콩팥의 주요 기능은 체액의 양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외에 체액의 pH를 좁은 범위 내로 약 7.4 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일련의 복잡한 화학적 반응과 능동적 운동 기전을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합니다. 콩팥이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주요 기전은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율을 높이거나 감소시킵니다.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 기전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셔서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도 조금 책을 위한 그림이나 책을 위한 과정의 설명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변 생성의 메커니즘입니다. 콩팥은 사구체에서 여과와 요세관에서 재흡수의 2단계를 거쳐서 오줌을 생성합니다. 사구체에서는 1일 200ml, 그러니까 200L의 원료가 혈액으로부터 여과가 됩니다. 200L입니다. 우리가 물 한 병 1L짜리 그거 200개입니다. 요세관에서 그 99%가 재흡수가 되고요. 혈액중으로 되돌아오고 최종적으로 오줌으로는 1.5L 정도가 됩니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방식에는 요세관의 기능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완성된 오줌의 양과 성분을 대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나 수분과 염분의 출입에 맞게 신장은 오줌의 양과 성분을 조절하고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구체를 감싸는 주머니를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며 사구처와 함께 신소체를 불립니다. 신소체의 혈관극으로부터 수입, 수출 세동맥이 출입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사구체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혈관극, 그러니까 혈관 끝에는 같은 사구체에서 나온 원위뇨 세관이 붙어서 방사구체 장치를 만들어 사구체의 혈압과 여과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요세관극엔 근요세관으로 이어져 있고요. 요세관은 심피질에서 근위곡부, 그 다음에 신수지를 하나의 왕복 헬렌고리, 심피질에서 곡선주행, 합류하면서 심피질과 신수지를 관통하는 집합간의 주행 방식을 하게 됩니다.
요세관 벽의 성질로 본 요세관은 근위 요세관, 중간 요세관, 근위 요세관, 집합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행 방법에 의한 분절과 벽의 성질에 의한 분절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연동운동에 의한 오줌의 이동에 대한 것도 한번 봅니다. 약간 이 책은 내가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정리해서 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 의도가 아닌 이 의학적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 의도에 의해 제 의지대로 쓴 책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지만 학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의학적 기반을 가지고 쓴 책들은 제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학적 기반을 가지고 정리가 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동운동에 대한 오줌의 이동, 그러니까 콩팥, 잔, 콩팥, 깔때기, 요간의 벽에는 평활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평활근 세포는 서로 이어져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류에서 생긴 흥분이 그에 따라 하류로 전해집니다. 그것과 함께 수축의 파동이 연동운동이 돼서 오줌을 상류에서 하류로 운반해 갑니다. 연동운동에 의해서 오줌이 콩팥잔에서 콩팥 깔때기로 운반되게 되죠. 콩팥 깔때기와 요관의 접합부가 이완되면 오줌이 요관으로 운반되게 되는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세요. 소변의 생성, 네프론에 연속되는 부위에서 소변이 생성되는 단계의 여가, 제흡수, 분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자세히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생성, 여가와 제흡수입니다. 소변 생성은 혈장이 콩팥 단위의 보호막 주머니와 결절해서 여과돼서 생성되며 유용한 물질로 신체로 재흡수가 된다라는 콩팥 소체와 콩팥 세관과 집합관의 그 부위가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정리돼서 혈액에서 요세관액으로 요세관을 분비하는 과정들, 요세관액에서 혈액으로 요세관을 재흡수하는 과정, 네프론의 구조까지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방광과 요도입니다. 방광, 비어있는 방광은 두덩, 치골결합 바로 위 골반에 놓여 있습니다. 소변이 방광 안에 꽉 차면 위로 부풀어서 뱃속 공간의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자는 방광이 자궁 앞에 있고 남자는 전립선 위에 있습니다. 방광의 벽에는 탄성 섬유와 민무늬 근육이 있어서 방광에 들어있는 소변의 양에 따라 적절히 늘어날 수도 있고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민무늬 근육이 스스로 수축할 수도 있어서 소변을 담아 놓는데 안성맞춤인 거죠. 방광의 속벽은 더 깊은 근육층에 느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방광이 비어있을 때는 쭈글쭈글한 주름이 잡히고 소변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안쪽 표면이 펴져서 매끈해지게 됩니다. 배뇨의 타이밍, 신장동 속의 신우는 깔때기 모양으로 가늘게 되어 신장문에서 요관이 시작됩니다. 요관은 복막으로 덮여 후벽벽을 하행하고 총장골 동정맥을 뛰어넘어서 골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좌우 요관은 방광 뒤 가쪽에 도달하면 방광벽을 비스듬하게 관통해서 개구하게 되죠. 요관의 주행 도중에는 다음 세 군데의 협착부가 있어서 요로결석이 쌓이기가 쉬운 부위입니다. 신으로부터 요관으로 이행되는 부위, 총장골동 동정맥을 뛰어넘는 부위, 방광경을 관통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자, 방광의 구조와 위치를 한번 다시 보게 되고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A. 완전히 팽대한 남자의 방광을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안쪽을 보이기 위해 절개했습니다. 근데 밑에 방광 밑에 전립선 있죠. 방광에서 나가는 요관을 전립선이 둘러싸고 있게 됩니다. 네. 자, 여자의 비뇨, 그 왼쪽과 남자의 비뇨의 또 오른쪽을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비뇨계통과 다른 구조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녀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방광은 평활근의 주머니로 복벽 최하부에 치골결합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방광에 오줌이 보이면 복강 쪽으로 올라가므로 복벽 아래쪽을 누르면 방광이 압박을 받습니다. 방광 점막은 이행상피로 이루어진다. 이행상피는 신축성이 높고 방광으로 오줌이 쌓이게 되면 10개 퍼져 면적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방광 점막 뒤 가쪽으로 요간구가 2개가 있고 하부 중앙에는 요도로 가는 출구 내요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 점 사이에 끼어 있는 영역을 방광 삼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다른 부위와는 달리 점막 주름이 없고 펴지지 않습니다. 방광의 근육층은 평활근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요도구 주위에는 주행과 성질이 다른 내요도 괄약근이 있고 요도를 감싸는 골격근이 외요도 괄약근입니다. 방광에 오줌이 쌓이면 방광벽이 펴지는데 그 정보는 골반 내장 신경을 통해 허리, 천수의 배뇨 중수로 전달됩니다. 배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요, 대뇌 피질로부터 지령에 의해서 교감 신경이 흥분되고 방광벽에 평활근이 느슨해지며 내요도 괄약근이 수축이 되고 나아가 오줌을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배뇨 준비가 다 되면 대뇌 피질로부터 지령이 사라지어서 배뇨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뇨 반사가 일어나면 배뇨 중추에 부교감성 지령이 방광벽으로 전해져서 평활근을 수축을 시켜 내요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합니다. 음부신경의 지배를 받는 외요도 괄약근도 동시에 느슨해지면서 배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도,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려면 방광에서 요도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 바깥쪽 구멍이 요도 구멍을 지나야 하는 거죠. 즉 요도는 요로에서 가장 밑부분입니다. 콩팥, 깔때기, 요관, 방광의 모든 속면을 이루는 한 장의 점막이 요도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요도가 감염되면 위로 콩팥, 깔때기까지 전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도의 길이는 여자의 경우 4cm밖에 되지만 남자는 약 20cm가 되게 됩니다. 요도가 남자에게는 1. 요도의 끝부분이자 2. 정액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여자에게는 요도의 끝부분 역할만 하게 되는 그림이죠. 네, 남성과 여성의 요도의 차이, 여기 남자는 전립선이 있고 그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팔의 뼈를 합니다. 어깨와 팔의 뼈입니다. 어깨뼈, 그러니까 스카플라와 빗장뼈, 쇄골과 그 다음에 스카플라 거들 또는 팩토랄 거들이 일고 팔 니은뼈는 팔의 몸통 뼈대와 연결하게 됩니다. 빗장뼈와 자 이거를 해부학적인 용어로 글로 쓰다 보면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쭉 읽어보시고 그림을 보시는 게 나니까 글로 표현된 거는 글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빗장뼈와 복장뼈가 서로 붙어있는 부위는 빗장뼈와 복장뼈 사이에 복장, 빗장 관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읽기를 바랍니다. 유일하다. 복장, 빗장 관절은 매우 작은 관절이다. 팔의 운동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복장, 빗장 관절이나 그 주변 관절에 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상완골을 파에 있는 긴 뼈로 몸 전체의 두 번째로 길다. 윗팔뼈와 몸쪽 끝이 어깨뼈의 오목한 관절 오목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윗팔뼈가 고정돼서 근육 둘레띠 로테이트 커프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회전근개의 일단의 근육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윗팔뼈의 먼쪽 끝은 팔굽 관절에서 아래팔에 두 뼈와 관절하고 있습니다. 아래팔의 두 뼈는 요골과 척골입니다. 팔꿈치의 해부학적 구조가 기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팔꿈치 머리라고 하는 좌뼈의 큰 뼈 돌기가 윗팔뼈 뒤쪽 뒷면에 표면에 움푹 들어간 쪽, 즉 팔꿈치의 오목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래팔의 좌뼈와 노뼈는
서로 관절하고 있으면서 위팔뼈의 먼쪽 끝뼈 끝과도 관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뼈와 좌뼈는 그들의 먼쪽 끝에서도 서로 관절하고 있으면서 손목의 다른 뼈들과도 관절하고 있습니다.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 해부학적 자세에서 노뼈는 그러니까 요골은 아래팔의 가쪽 면을 척골은 안쪽 경계를 따라 위치하게 있습니다. 손목과 손뼈는 그 크기에 비해서 몸의 어떤 부위보다 또 많은 뼈가 있습니다. 카팔본, 손뼈, 손목뼈에는 8개, 손바닥을 지지하는 구조체를 형성하는 손허리뼈에는 5개, 손가락뼈에는 15개로 손에는 총 27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구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손목에 많은 작은 뼈가 있고 그 작은 뼈들 사이에 많은 가동관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손이 섬세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도구를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에 있는 뼈들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그림으로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해부학 개념으로 해서 쭉 정리가 된 거니 그냥 그림은 그림대로 정리하길 바랍니다. 팔뼈와 다리뼈의 비교입니다. 네, 팔과 다리는 본래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두 부위의 각뼈는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팔 이음뼈, 다리 이음뼈, 위팔뼈, 넙다리뼈. 그러니까는 상완골, 대퇴골 이런 거예요. 아래 발뼈, 종아리뼈, 손목뼈, 발목뼈, 손허리뼈, 발허리뼈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직립 자세를 하고 팔은 주로 작업이나 그 밖의 모든 용도를 담당하고 다리는 몸을 지지하고 이동시키는 용도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팔과 다리 사이에는 해부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다리는 팔보다 강하고 크다. 위팔뼈의 연결은 다리뼈보다 느슨하며 각뼈 사이의 가동성이 크다. 팔에서 요골과 척골에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다리에서는 정강뼈가 경골이 주력을 이루고 비골은 종속 쪽이다. 팔에서는 손목뼈가 작고 손가락뼈가 비교적 큰 데 비해 다리에서는 발목뼈가 크고 발가락뼈는 태화적이다. 아래 팔뼈는 손배뼈, 반달뼈, 세모뼈의 세 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으나 종아리뼈는 발목뼈만 관절을 이룬다. 요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되었던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